이번 주 주요 판결을 살펴보는 시간 같습니다. 판결문 읽어주는 남자 백인성 KBS 법조 전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번 주 주요 판결 어떤 게 있는지 좀 간략하게 좀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는 재판부 인사 이동을 앞두고 중요한 판결들이 많았습니다. 네. 15일에는 세월호 해경지휘부 1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고요. 16일에는 김홍걸 의원의 벌금 80만 원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네. 17일에는 최신원 SK네트워크스 회장이 구속이 됐고요. 어제는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행정소송 1심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인보사의 제조 판매 취소 관련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다음 주 금요일 날 열립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 과연 어떤 결정이 나올지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법관 탄핵이 주도가 된 적은 있었는데요. 이게 아마 1985년에 유태흥 대법원장 그리고 2009년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서 네. 탄핵 발의가 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 부결되거나 회기를 넘겨가지고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됐고요. 이번에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소추안은 정족수를 넘겨 통과를 했고 다음 주 금요일에 변론 준비 기일이 시작이 됩니다. 네. 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안이 현재의 심리가 시작이 되는 건데 어떤 언론에서는 판사들이 마침내 인간의 지위로 내려왔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자, 근데 임성근 부장판사를 위해서 변호사 155명이 돕겠다 하면서 자원했던 것으로 알려져서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궁금한 건 판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 비슷한지 아니면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 그 전에 그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 탄핵 촉구를 결의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주도적인 생각인가요? 아니면 완전히 좀 생각들이 좀 갈리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법원 내부의 시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착잡하다. 아직 그렇게 공개적으로 의사가 드러난 적은 없었고요. 각자 개별적으로 몇 명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공개석상에선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다만 이런 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는 있고요. 네. 다만 의견이 갈린 부분이라면 임 판사의 이런 행위가 이 탄핵에 이를 정도인가? 형사상 무죄와 별개로 이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는가? 이게 심리적인 반발 기류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다만 그 헌법상 법관이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심판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 조언이든 어떤 형식으로든 끼어드는 거는 헌법을 위반하는 거라는 공감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성이 된 것 같아서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강하게 있어서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임 부장판사가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의 그 세월호 7시간 의혹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개입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았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탄핵 소추가 됐습니다. 재판부가 이제 위헌적 행위라고 명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헌재에서 이제 결정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명확히 이제 가려야지 이게 쟁점이 되는 부분을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각하를 하지 않고 본안에 들어간다는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임 판사가 지위를 이용해서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또 재판의 절차 진행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게 헌법 위반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게 임 판사의 행위가 탄핵, 그러니까 헌법 위반이 되려면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그런 중대한 법 위반인지 그게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위헌적 행위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헌법 위반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법 위반이 헌법 위반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저촉이 되는지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임성근 부장판사 임기가 이제 28일인데 인용됐을 경우도 있고 이제 각하됐을 경우도 있고 기각됐을 수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죠? 지금 일단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각하가 됐냐 아니면 그냥 본안 진행을 하느냐 네. 그 두 가지인데요. 각하의 주된 근거가 임성근 판사의 임기가 28일까지이기 때문입니다. 28일에 임기가 끝나는데 26일에 변론 절차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선고 결정은 임 판사가 임기가 만료된 다음에 민간인이신 분일 때 나오는 것이어서 현직 법관이 아닌데 심리를 계속해 파면시킬 수가 있느냐 그거에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만약에 헌재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각하 결정을 할 것이고요. 그대로 각하를 하지 않고 본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제3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각하 판단을 하면서 이게 헌법상 기묘한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임 판사인가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인지 아니면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변형된 각하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8일 이후까지 가서 네. 예를 들어서 각하되는 게 아니라 28일 이후에서 탄핵이 인용이 돼요.
근데 28일이 임기 만료잖아요. 그래도 제재 받나요? 그거에 대해서도 다툼이 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그 법과는 변호사법상 5년간 공직 취임, 뭐 변호사 등록이 불가능하고 그런 퇴직금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적용이 될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또 갈려요. 네. 자, 김명수 대법원장 현재 이 사태와 관련해서 사과하는 입장을 오늘 냈다고 그러죠?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코트넷에 글을 쓰셨는데요. 네. 읽어보면 김 대법원장은 현직 법관이 탄핵 소추된 이래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다. 그리고 탄핵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들한테 송구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표 거부에 대한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는데요.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야당에서 촉구하고 있는 사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법개혁의 안정을 위해서 완성을 위해서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인 사명을 다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퇴는 안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먼저 26일 어떤 결정을 하는지 그때부터 이제 차근차근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안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여 년 전에 성추행을 당한 지금은 이제 할머니입니다. 당시 혀 절단 사건으로 해서 징역형을 받았었는데 이 할머니가 재심 청구를 했는데 이게 또 기각이 됐나 봐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걸 옛날 교과서에서 보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 판례가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형법서적에 나오는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이 이 사례인데요. 네. 당시로서는 대단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개요 자체는 단단한데 1964년 5월에 그 경남 김해 한 마을에서 21세 남성이 18세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합니다. 모르는 사람이요? 네, 그렇습니다. 강제로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입맞춤을 시도를 했고요. 혀를 깨물어서 여성이 1.5cm의 혀가 절단된 잘랐어요. 사건이었습니다. 네. 재판 과정에서 법적인 쟁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중상해를 범한 건 명백한데 이걸 정당방위로 봐야 하느냐 이거였습니다. 당시 부산지법은 이걸 인정을 하지 않았고요. 1965년 1월에 발음에 현저한 곤란을 당하게 했다는 이유로 중상해죄를 인정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 남성의 강간미수는 인정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아버지 집에 침입해서 특수 주거 침입 이런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지난해 5월에 그 재심 청구를 했었는데 당시 할머니의 말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가해자는 구속을 안 시키고 내만 6개월 이상 구속을 당했다는 것도 억울한데 이 판결문을 보니까 피해자라는 말은 기록을 하면서 내용 자체는 가해자더라 말입니다. 검사가 내한테 억압수사행 그걸 그대로 판결이 난 걸로 강압수사를 하면서 내가 계획적으로 남자를 만들었다 바람말 해라. 그래서 얼척이 없어서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왜 말 안 하고 있노? 말해라 하고 막 사람을 갖다가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한 것도 너무 억울하고. 자, 백계 작가 설명하는 거 들어보면 그냥 정당방위처럼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왜 기각이 된 겁니까?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정당방위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요. 네.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재판은 재심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여성 최 할머니의 유무죄를 다투는 게 아니라 재심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각 사유가 확정 판결을 뒤집으려면 재심이 필요한데 이건 정해진 3심제 결과를 뒤집는 것이라서 대단히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핵심적인 새로운 증거가 나왔든가 아니면은 그 판사의 검사 그런 재판에 참여한 사람의 직무상 범죄가 인정됐든가 그런 재심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관련돼서 이런 유형의 성추행, 성폭행 시도가 있을 때 정당방위 대부분 다 인정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다른 점이 어떤 게 다른 점입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서 재판 결과도 다른 겁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해석의 문제인데요. 시대상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는 느낌은 있습니다. 이게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든지 그런 건 비교적 최근에 정립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라진 남성의 신체 일부와 비교 형량하게 될 텐데 60년대 반세기 전에는 그게 후자가 더 가치가 높았던 것이죠.
점점 판결이 변해가지고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 범위도 점점 넓어진 것이고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주에 있을 주요 판결이 있다면 짤막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다음 주 초는 법관 인사로 이동을 하는 주간이라 특별한 선고나 재판 많지 않습니다. 23일에는 MBN의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이 있고 네. 24일에는 아이돌 BAP의 멤버 힘찬 씨의 강제추행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남 백인성 법조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